안녕하세요. 금리와 환율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중 화폐 전쟁을 제목으로 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트럼프 그린란드 사려는 진짜 목적은 중국? 트럼프 2기 취임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나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다 중국을 봉쇄하거나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홍콩의 회사가 양쪽에 가장 중요한 그 항구 두 개를 하니까 파나마 운하를 반납받겠다고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파나마라는 나라는요. 그 운하 지역에 원래 콜롬비아에 속해 있었는데 이 파나마 지역만 떼가지고 국가를 만들 때부터 미국이 도와줬습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파나마 운하를 깐 것도 미국이 주도해서 깔았고요. 그래서 이제 카터 행정부 때 합의해서 나중에 그 반환을 했는데 그걸 가져오겠다 하는 것도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에 대만이 미중 수교를 하면서 수교를 하고 있는 나라가 아주 적거든요. 중남미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파나마였습니다. 근데 중국이 1대1로나 이걸로 열심히 공세를 해서 파나마를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하고 하면서 1대1로도 했고요.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뭐 항만이나 이것도 운용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미국이 왜 모르겠어요. 중남미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앞마당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덴마크에서. 아, 너희들 좀 관리 힘들지 않냐. 우리가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지도를 쭉 보면요. 밑에 남미 있고 중미 있고 북미 있는데 캐나다 위에가 그린란드입니다. 바로 위가 북극이고요. 이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 이 얘기는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것도 결국 뭐냐면 이게 기후변화 속에서 북극이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사에서 유럽 가게 되는데 그 항로가 열리면 거의 뭐 30~40%로 배가 가는 기간이 줄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큰 덕을 보는 나라가 누구겠어요? 결국 중국입니다. 세계 무역 가장 많이 하니까.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합쳐서 중국이 북극 실크로드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막겠다는 게 사실은 그린란드에 숨겨진, 이미 또 뭐 숨겨진 것도 아니죠. 다 아는 트럼프의 어떤 대응이거든요. 캐나다, 멕시코에 초반에 25% 관세를 매겼잖아요.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의 견제가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중국 회사들이 멕시코에 공장 짓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잖아요. 공장 짓고 미국에 수출했잖아요. 미국하고는 그 자유무역제 돼 있는 나라니까 그걸 또 막기 위해서 위아래 나라인데 이렇게 세게 나온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중국을 견제한 거고요. 트럼프가 사실상 첫 순방국이 사우디잖아요. 우크라이나 종전협상도 사우디에서 했잖아요. 처음에 장관들이 가서 했고요. 나중에 사우디가 그리 날아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걸프 국가들하고 회담을 하고 빈살만 하고 뭐 거의 브로맨스를 할 정도로 그걸 보여줬잖아요. 바이든 때는 바이든이 뭐 인권 문제, 그 사우디 어떤 그 기자를 살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빈살만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상대를 안 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좀 서로 좀 뭐 이렇게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서먹서먹해진 상태였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뒤로 제치고 트럼프는 이번에 가서 사우디를 첫 방문국으로 해서 갔는데요. 사우디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트로달러 이후에 미국과 맹방 중에 맹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뭐 말할 수 없이 미국에 사실은 뭐 같은 나라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번에 우리가 가자 전쟁에서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빼면은 압도적인 맹방이 사우디거든. 거기다가 몇 년 전에 중국하고 페트로 위안화 합의를 했고 사우디하고 중국도 원유를 많이 수입하잖아요. 합의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때 되게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미국의 맹방이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페트로 위안화에 합의했다. 이거는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화로 가는 큰 계기이기 때문에 대단히 글로벌 경제나 금융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나 그게 실행은 안 돼 있어요. 실행은 안 된 걸로 아직까지 나옵니다. 근데 중국은 이미요. 베네수엘라, 러시아나 이런 데하고는 이미 페트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트로 위안이라고 할 때는 결국은 걸프 국가, 사우디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화로 사우디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게 집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페트로 위안화와 브릭스 플러스에 있어서 사우디가 중국과 지금 사실상 상당히 가까워져 있는데 이번에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첫 순방국으로 사우디를 가고 빈살만하고 어떤 얘기를 했을까? 뭐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배경 중에는 그 두 가지를 막겠다. 결국은 중국을 봉쇄하겠다.
중국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의도가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중 패권이 사우디에 달린 이유? 미국이 지금 중국을 봉쇄하고 공격하고 기술이나 산업 측면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는 환율 조작국 지정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은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건 잘 아실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인가 두 가지밖에 해당되지 않는데 곧바로 환율 조작국 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합의를 하면서 환율 조작국 지정이 해제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20 몇 프로인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기술 통제 또 뭐 투자 제한 이런 건 다 계속 확대해 왔고요. 거기다가 그 소위 그 민간 기술을 중국의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소위 이중 용도 기술에 대해서는 훨씬 강력하게 그때부터 통제를 해왔고요. 그리고 화웨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는 많은 기업들이 국유 기업이고요. 중국의 인민해방위를 하죠. 군과 관련된 그런 비즈니스나 어떤 프로젝트라는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늘려왔습니다. 중국은 거기에 반격을 불신 리스트라고 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인권 보고서를 내고 있잖아요. 중국도 미국의 반인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지금 서로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기구에 가서도 다 서로 간에 미국이 하려고 하면 중국이 손들고 반대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자기구에서 다 미국이 나와서 상호관세, 양자기구로 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미국이 다자주의를 주장하고 소위 자유무역을 주장했잖아요. 지금 거꾸로입니다. 시진핑 뭐라고 했습니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잖아요. 이걸 계속 좀 잘해보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상호주의잖아요. 제가 이제 딴 데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울트라 헤비급이잖아요. 한 나라로 미국을 놓고 보면. 사각의 링에 한 명씩 불러다 놓고 플라이급도 있고 벤턴급도 있고 정말 뭐 어떻게 보면 능에 올라지도 못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들 하나씩 불러다가 계속 개별적으로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하겠다는 거죠. 다자기구에서는 미국의 입김이 먹히지 않는데 그 배경에는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있는 거고요. 좀 신경을 덜 쓰는 사이에 중국은 1대1로도 뭐든 그걸 통해서 1대1로나 AIIB 이런 부분에 가입한 나라들 100개국이 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다자기구에서는 우리는 좀 미국이나 이쪽을 통한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보지만은 실제로는 다자기구에 있어서는 미국의 입김이 옛날처럼 하잔대로 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트럼프가 선택한 것이 상호주의고 1대1로 하겠다는 거고 또 중국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해온 게 집중적으로 보조금 주고 전기차, 드론, 딥시크도 보지만 그것도 뭐 중국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과 인재를 쏟아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하는 어쨌든 공산당이 일당이 통치하는 체제 속에서 중앙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어쨌든 정책의 집중 이걸 통해서 해온 거 그것의 어떻게 보면은 성과나 그 계획이 결국 미국을 어떻게 보면 긴장시킨 게 중국 제조 2025잖아요. 그 2025의 대부분이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올해가 이제 마지막 해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중국 제조 2025에 그걸 보면은 계속 진행되게 돼 있거든요. 다음에 또 나올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트럼프 2기 때 진짜 파상 공세를 하고 있는 트럼프에 대응해서 중국이 내놓을 수 있는 반격 카드는 뭐겠나? 중국이 가지는 무기는 뭘까? 이미 관세 카드, 환율 조작국 지정 이런 건 1기 때 이미 봤잖아요. 이건 중국도 대비가 돼 있을 거고 미국도 그 정도 카드를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정말 중국과 협상이 잘 안 되고 또 중국이 미국과 너무나 딴 길을 가게 된다고 한다면 훨씬 강력한 금융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미중 전쟁의 결과 이 나라의 승리. 아니 우크라이나 침공했잖아요. 그때 스위프트 배제됐잖아요. 대만 침공이나 대만에서 갈등이 아주 증폭됐을 때 저는 중국이 뭐 대만을 침공할 거냐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아주 갈등이 증폭됐을 때 그걸 이유로 중국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지겠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 가가지고 스위프트 배제한 후에 어떻게 지금
금융이나 경제를 돌리고 있느냐, 그걸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금융 시뮬레이션도 돌리고 있어요. 스위프트 배제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위안화 패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중국이 만들어준 위안화 중심의 국제금융 체제, 통화수합, 위안화 직거래 시장, 그 다음에 CIPS라고 하는 국경 간 결제망, 또 아시아인프라은행, AIIB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통화수합, 야 우리가 해줄게, 탈퇴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AIIB를 만들 때요, 유럽의 국가들한테 다 미국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유럽이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훨씬 중요하고 중국이 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다 들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들어간 나라가 G7 국가에서 분명히 안 들어간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지난번 이시바 총리가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만나서 이렇게 황금 투구를 선물로 들고 가고 했지만, 소위 미일 동맹은 한미 동맹과 저는 또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봐요. 경제나 이런 측면에서요. 뭐 여러 가지 지역 안보 체제나 이런 쪽에서 일본의 어떤 역할이나 미국이 일본을 보는 시각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건 것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국도 나름대로 히토류나 중국이 가질 수 있는 히토류는 뭐 8, 90%가 중국이 제조, 가공, 채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카드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한없이 쓸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응은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의 대응 카드보다는 미국이 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응 카드가 훨씬 클 수도 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미국이 가진 금융 무기, 달러 패권의 어떤 큰 그림을 조금 확장하면요, 당연히 미국 재무부 또 미 연준 달러를 중심으로 한 경제 금융 정책을 하는 게 있고, 글로벌 IB가 있고, 상업은행이 있고, 또 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자, 마스터카드도 다 달러로 거래가 되잖아요. 달러의 확산의 창구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미디어도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뭐 CNBC, 왜 우리가 트레이더들이 그걸 틀어놓고 봅니까? 달러가 워낙 크기도 하지만은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나오고 달러 체제의 큰 그림이기도 하거든요. 컨설팅 회사, 빅4, 뭐 회계법인도 다 달러 체제에 연관된 서비스 속에서 같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글로벌 신용평가회사가 무디스가 이번에 미국의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미국만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지금 신용 등급에 대해서 중국의 부동산 부실, 지방정부 부실, 또 여러 가지 내부의 어떤 아까 빈부격차,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피크 차이나라고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자칫하면 중국이 잃어버린 10년, 일본처럼 20년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되고, 여러 가지 수치가 확인되고 중국이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을 떠나서, 그걸 신용평가회사가 중국에 대해서 신용 강등을 하면 어떡하 되겠습니까? 제가 좀 억측일 수도 있고 너무 넘겨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갖는 이런 카드보다 미국이 갖고 있는 종합적인 카드와 그런 어떤 수단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제가 미중 화폐 전쟁이라는 이제 책을 내게 되면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계기도 중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금융 패권, 또 중국이 금융에 대해서, 또 중국의 금융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뭐 중국도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깝고 외교 안보적으로 중요한 나라잖아요.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라든가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책을 쓰게 됐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